지금 현재 탄핵 심판이 빨라지면서 조기 대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이 실시되면 총리님도 출마하실 의향이신지요? 많은 분들한테 뭐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만 국민 여론이 지금 길거리에서 크게 양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탄핵 일정 자체도 지금 사실상 좀 불투명하다, 걱정한다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사실상 국가는 내란으로도 촉발되지만 내전 상태라고 많은 사람이 우려하지 않습니까? 이 갈등의 대한민국을 공존의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바꾸어야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이 시기 정치인들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일을 하는데 제가 할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정국 하에서 치솟았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최근 다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뭐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때도 없었던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것들 그 이야기인즉슨 뭐겠습니까? 결국은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좀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국민적인 질책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 소추 이후에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적어도 국정 안정 또 민생 경제 회복 이런 데를 수습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제일 먼저 보였더라면 국민들이 훨씬 민주당에 대한 어떤 믿음직한 신뢰가 높아지지 않았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고환율, 고금리, 또 고물가잖아요. 여기에 정말 이 쓰나미처럼 다가오는 이 어떤 경제적 고통, 그 국민들이 지금 묵묵히 참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데 대해서 원내 제1당이 좀 믿음직스럽게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정부도 불러서 설득도 하고 또 어떤 수습 방안도 내놓고 이런 모습을 보였더라면 훨씬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저보다 더 높아졌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람직한 리더십은 어때야 된다고 좀 보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이렇게 지금 막 분열되어 있지만 그래도 국민이 국가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에게 바라는 것은 결국 이 갈등을 조정해 달라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건 IMF 외환위기 당시에 그 정말로 거의 추락해서 거의 바닥을 보였던 한국 경제를 한국을 다시 이렇게 세웠던 나는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이 지금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에 이분이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그래서 국민들한테 무슨 장밋빛 밝은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금년 안에 물가는 오를 것이고 기업은 도산을 할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덧붙였어요. 잘못은 정치인들이 해놓고 그 고통을 국민 여러분들이 지게 한 이래놓고 양반이 말을 이어가지 못해요. 그 당신의 책임감, 정치 지도자로서의 그런 어떤 안타까움, 막 그 분노에게 뒤섞여서 저는 바로 국민들 앞에 우리의 현실을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호소했던 바로 그 DJ 그 리더십 때문에 국민들이 바로 DJ가 요구했던 대로 진짜 너도 나도 금반지를 빼고 이래서 우리가 2년인가 3년 만에 IMF를 극복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미래 대한민국에 그걸 해서 정보와 IT 이런 쪽에다가 국가의 어떤 미래의 어떤 침노라 할까 이걸 확 가시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셨어요.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들이 처한 이 상황을 절대로 낙관적으로 이야기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들 모두 다가 조금씩은 반성을 하고 양보를 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겠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살 자리가 없겠다라는 그런 절박감을 호소해야 되고 그런 어떤 국민들의 갈등을 정말 넘어서서 공존이 가능한
공존의 공화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요새 많이 하는데요.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라 실제로 사회성 약자 소수자들에게도 좋은 민주주의. 그냥 단순히 사회적 지위, 무슨 다른 어떤 배경이 좋아서 그분들이 누구에게도 간섭하지 않는 그런 민주주의에 머물러서는 저는 이 위기가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민주주의 좋은데 그 민주주의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지라는 이 분노에 가까운 이 절규, 진짜 침묵의 절규를 우리는 받아내야 되고, 그런 점에서는 정말 다음에 지금 국민들은 그런 자신들의 그 깊은 마음을 읽고 양쪽의 이 정말 내정 가까운 이 갈등을 중재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원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988년에 정계에 입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거의 37년, 40년 정도 가까이 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제야 운동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른바 국민운동 본부 거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참 그 6월 항쟁부터 해서 정말 줄기차게 잘 싸웠다고 생각했는데, 그해 12월에 대선해가지고 노태우 씨가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이야, 근데 내가 정말 인생 자체가 이렇게 좀 좌절되는 그런 회의를 맛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라고 기존 정치권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운동을 해보자고 해서 제가 이제 고 재정구, 유인태, 뭐 원혜영, 뭐 이철 이런 선배님들과 함께 신당 운동을 했죠. 새로운 정치 세력을 모으자. 한겨레 민주당인데 물론 뭐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지만 그 뒤로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정치권에 들어오게 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이제 그때 좌절되니까 야 이래가 안 되겠다. 우리 스스로가 한번 국민들한테 호소해 보자라고 해서 만든 게 이제 정당 운동인데 그때 나를 이제 그렇게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는 고 재정구 위원이죠. 고 재정구이고 우리 빈민운동의 대부이고 막사이사의 상을 받으신 한국이 정말 사회운동의 뿌리가 탄탄하신 그런 거인이었는데 일찍 좀 돌아가셨어요. 만 55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안타까운데 하여튼 그런 계획이 또 그런 분의 권유에 따라서 제가 이제 제도 정치권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겨레 민주당의 실험 자체는 이제 실패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바로 제도 정치권에 왔죠. 한 1년, 한 2년 지났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위 민주당에 와서 김대중, 이기택 두 분 공동대표 밑에서 노무현 대변인 밑에서 이렇게 부대변인으로 정치를 시작했죠. 그때 박지원 지금 의원님도 저와 같이 부대변을 했으니까 지금 35년 차네요. 34, 5년 차. 참 제가 오래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제 처음 뵌 분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선후배로서 저를 많이 아껴주셔서 열린우리당 창당 때 또 그분이 내건 지역주의 타파 뭐 이런 어떤 노무현의 정치 철학에 제가 참 몰입을 했었죠. 한 분 한 분 보면 재정구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결국은 이렇게 해서 대결의 정치로는 21세기가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좀 이 대결하고 갈등만 하는 정치를 끝내라 하는 이런 일종의 유언 비슷한 걸 저한테 남기셨고, 또 김대중 대통령은 보세요. 마지막 지금도 훌륭하시지만 그분이 정권 잡고 난 뒤에 그렇게 온갖 오해도 받고 이런 뭐 비난도 받았지만 당시에서 일체 정치적 보복이라든가 이런 걸 일체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그분은 국민 통합을 부르짖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들의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노무현은 결국은 뭐예요?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정치하자는 뜻이 뭡니까? 노무현은 결국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통합의 민주공화국, 공존의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길이다. 그게 또 노무현의 철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 분으로부터 저희 정치적인 철학과 진로는 그래서 좀 갖춰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계 입문 후에 보람 있게 생각하시는 일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치인들이 자기 자랑하는 게 늘 쑥스럽습니다만, 그래도 뭐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노무현의 꿈을 저도 한번 실천하자고 경기도 군포에 있던 이제 삼선 지역구를 일단 떠나서 그냥 대구에 내려갔는데, 뭐 거기서 어쨌든 2번 떨어지고 3번째 이제 당선이 된 것, 그게 지금 제일 기쁘네요. 제 기억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의미 있는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총리를 했는데 그때가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 아닙니까? 사실상 그때 정말 지금 생각하니까 정부, 의료계, 자영업든 일반 민간, 학계 모두 다가 우리가 한 팀이 돼서 그 코로나를 극복을 해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방역의 사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국민들의 헌신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마지막에 제가 이제 우리 정부 임기를 마칠 때쯤에 사회적 거리두기, 일단 적어도 이제 단체 말고 일반 개인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특히 그 고통스러웠던 자연의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거는 그 사람들 장사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단 해제를 하고 그렇게 나온 것이 그나마 K방역이라고 뭐 세계에서 평가를 해주니까 그런 부분이 그래도 공직자로서는 좀 보람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총리님께 정치란 무엇이고 그리고 정치인으로 포부는 무엇인지 좀 들려주십시오. 그 이제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운동권에서 정치를 한다는 게 당시에는 조금 쉬운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정치라는 것은 현실과의 어떤 타협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운동이라는 건 이제 원칙에 충실해야 하는 그런 거에서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 이제 저보고 이제 정치를 권했던 선배들은 결국 정치는 뭐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그분들의 어떤 절망에서 잉태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갈등, 그거를 줄여주고 조정하는 게 그게 정치의 역할이다. 항상. 그래서 오히려 뭐 그런 어떤 정치를 한번 해보자고 제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지금 한 30년이 더 지난 지금 보니까 정치라는 게 거의 뭐 갈등을 부추기는 어떤 그런 분야가 되었고, 정치나 국회, 정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거의 뭐 바닥 수준이고, 그런 점에서 늘 부끄럽고 늘 죄송하죠. 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밖에 못 되는데 저도 책임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갈등의 공화국을 공존의 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현재 그 정신적 내전 상태도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또 우리 후배들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나라, 정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출범시키지 않겠나. 거기에 하여튼 제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력 구조는 어느 쪽으로 개인적으로 개편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뭐 한마디로 이제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제일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 이게 너무 심하네. 했던 대통령 한 사람이 막 군대 동원해서 헌법기관을 마비시키고 이런 건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 중에는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그리고 대통령이 그냥 뭐 모든 게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 권한을 분명히 분산해야 되겠다. 라는 게 이제 분명히 하나 있고, 또 하나 이번엔 의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이 충돌하니까 이번엔 아무런 조정 장치가 없잖아요. 이것도 국민들이 보셨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형태로도 완충을 할 수 있는, 그러려면 의회 구성이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강력한 1, 2당만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제3, 제4의 목소리가 들어와서 의회 내에서 수렴되고 토론되는, 그러니까 정치적 소수자의 목소리가 분명히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막 그런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정치적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 혐오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단답형으로 질문을 하자면 지금은 사실은 비토크라스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반대만 아주 강하게 하면 말하자면 그쪽으로 문제를 풀 수 없는, 이게 저는 완전히 이 소위 반대자의 목소리에 의해서 흘러가는 이 비토 정치를 서로 나는 대한민국을 이 공동체를 이렇게 가져가겠다라는 비토 정치 아니라 비전 정치로, 비토 정치 아니라 비전 정치로 가야 그나마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여야 정당들도 지금 현재 내가 권력을 빨리 잡는 것만 그것만 목표로 삼을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성공한 대한민국이 되려면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길이다. 지금 그렇게 이번에 큰 합의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